평생을 분필 가루 마시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교직의 끝은 화려했죠. 제자들이 걸어준 꽃다발에선 진한 백합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병원 소독약으로 바뀌는 건 찰나더군요. 남편의 거친 숨소리 하나에 강남 아파트가 날아갔고 제 자존심은 새벽 인력 시장의 먼지가 되었습니다. 성실함이 죄가 되는 세상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기적이 비극으로 변하던 그날 안방의 온도와 냄새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제 그 지독했던 기록을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당신의 미래에 작은 경고가 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강당 문을 열었습니다. 쏟아지는 박수 소리가 고막을 기분 좋게 울리더군요. 30년 넘게 잡았던 분필. 그 하얀 가루가 제 손등 주름 사이에 문신처럼 박혔습니다. 제자가 목에 걸어준 순금 메달은 서늘하고 무거웠죠. 그 무게가 제 인생의 성적표라고 믿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공중에 흩어지고요. 저는 남편의 단단한 손을 잡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남편 진호 씨는 공기업 지점장답게 어깨가 빳빳했죠. 그의 구두는 항상 거울처럼 윤이 났고 그 발걸음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가장 완벽한 퍼즐이었죠. 박 선생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동료들의 시샘 어린 속삭임이 제 귀에는 달콤한 찬가였습니다. 강남 압구정동의 자가 아파트. 대리석 바닥에 닿는 발바닥의 그 매끄러운 감촉이 성공의 온도였고요. 거실 탁자 위에는 지중해 크루즈 안내 책자가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퇴하면 지구 한 바퀴 돌자던 남편의 호언장담이 눈앞에 와 있었죠. 은행 앱을 켜면 찍혀있는 퇴직금과 연금. 그 숫자들은 제 인생이 정답이었다고 매일 아침 증명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시니어 자문단이라며 매일 빳빳하게 풀 먹인 와이셔츠를 입었고요. 저 또한 백화점 문화센터의 우아한 사모님으로 불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견고한 성은 어떠한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죠. 매일 저녁 크리스털 잔에 와인을 채우며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우린 즐기기만 하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늘 자신감이 넘쳐났죠. 지방 가득한 고급 가구의 은은한 나무 향기. 그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강남의 밤바람은 부드럽고 따뜻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불빛들이 전부 우리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세상이 다 안다고 생각했죠. 단 한 번도 길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오만이었습니다. 그 찬란하고 눈부신 만찬의 끝에 어떤 절벽이 있는지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등 뒤로 한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평화였다는 걸 꿈속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딱 일주일 앞둔 날이었죠. 안방 창가에 걸어둔 여행용 외투가 달빛을 받아 너풀거렸습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차분하고 달콤했고요. 그 침묵을 찢어발긴 건 남편의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짐승의 울음 같은 그 기괴한 마찰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불을 켜자 바닥에 고꾸라진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허공을 향해 갈고리처럼 굽어 있었고요.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품들이 친구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조용한 강남의 새벽을 사정없이 흔들었죠.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은 눈이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코올 냄새와 피비린내. 그 생경한 감각들이 제 정신을 난도질했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길 위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을 겁니다. 살려냈다는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죠. 중환자실의 기계들이 뱉어내는 규칙적인 금속음은 제 목을 조르는 밧줄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에 물린 커다란 산소호흡기 줄. 그 줄이 마치 우리 집을 칭칭 감고 있는 듯 했죠. 원무과 직원이 무심하게 내민 노란 서류 한 장. 그 끝에는 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저는 서둘러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질병 코드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화기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는 남편의 심전도처럼 건조했습니다. 우리가 매달 꼬박 부어 넣었던 보험금이라는 방패는 정작 폭풍우가 칠 때 사라져 버렸죠. 비급여 항목. 그 5글자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계부를 도려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없었고요. 초점 없는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대한 늪에 발을 담근 기분이었습니다. 품격 있던 제 일상은 병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먼지처럼 바스러졌죠. 이것은 비극의 전주곡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아직 그 문조차 열지 않았다는 걸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서 느끼셨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를 읽고 계신 겁니다. 은퇴 이후의 선택은 더 벌기가 아니라 현명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같은 고민을 겪는 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선택의 기준을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구체적인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병원 복도 끝에서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그 아이의 구부정한 어깨 위에 내려앉은 삶의 무게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이라네요. 그 말이 제 심장을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베어냈습니다. 자식들 앞길을 막는 부모는 죽기보다 싫었고요. 저는 결국 간병 플랫폼 앱을 켰습니다. 중개업체 사장은 기름진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죠. 사모님, 이 기계가 있어야 남편분이 일어납니다. 최신식 재활 장비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대여료가 매달 3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보이지 않았죠. 그저 남편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기적만 바랐습니다. 저는 아들 몰래 안방 깊숙이 숨겨둔 인감 도장을 찾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내어주는 서류에 지장을 찍을 때 손끝이 바르르 떨렸고요. 이것은 숭고한 희생이라며 스스로를 속이며 펜을 굴렸습니다. 그 무거운 리스 계약서가 우리 집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거실 가득 들어찬 차가운 기계들이 내뿜는 기계음이 마치 돈을 갉아먹는 쥐새끼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미세한 눈꺼풀 떨림에 저는 또다시 지갑을 열었죠. 그 찰나의 희망이라는 악마가 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변에선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을 지키겠어. 그 오만이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벽면에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일보건행정학 교수 및 보험 전문 변호사. 영숙 씨의 사례는 장수 리스크가 의료 파산으로 직결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2026년 현재 간병비 비급여 항목은 중산층 자산 고갈의 1순위 원인이죠. 특히 보험사의 질병 분류 코드 조작을 통한 지급 거절은 법적 대응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비극적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적 착취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시장이죠.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거대한 질병 산업의 횡포입니다. 현관문에 붙어 있던 빨간 압류 딱지가 아침 햇살에 번뜩였습니다. 그 선명한 색이 제 눈을 사정없이 찔러대더군요. 30년을 읽어온 제 성벽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죠.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듣던 제 귀엔 이제 곰팡이 냄새만 박혔습니다. 남편의 기저귀 값을 대기 위해 새벽 4시에 눈을 떴고요. 인력시장의 찬 바람은 살결을 파고드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줌마, 청소라도 할 거야? 작업 반장이 내민 낡은 걸레 자루를 두 손으로 꽉 잡았죠. 칠판 앞에서 분필을 잡던 손가락 마디가 락스 물에 퉁퉁 불어 터졌습니다. 마트 폐기 직전 상품을 고를 땐 일부러 모자를 깊게 눌렀었고요. 혹시라도 제자를 길에서 만날까 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했죠. 아들 민준이는 돈을 마련하려다 회사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선택이 자식의 앞길마저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더군요. 남편은 침대 위 식물처럼 누워 미안함에 눈물만 흘렸고요.
저는 그 눈물조차 사치처럼 느껴져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돈이 메마른 자리엔 사랑 대신 도끼만 남아 있었죠. 지하방의 눅눅한 습기가 제 영혼까지 잠식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은 이제 다른 세상의 별빛 같았고요. 성실함의 끝이 이토록 비참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독하게도 긴 겨울의 한복판을 저는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제 허리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뜨거운 인쇄기가 척추를 사정없이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거라 경고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한 달치 약값이 제 수술비보다 우선이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산 가장 독한 진통제를 입안에 털어 넣으며 버텼죠. 물도 없이 삼킨 알약이 목구멍에 걸려 쓰라렸습니다.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어느 오후 세상이 갑자기 시계 방향으로 빙글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복도의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더군요. 그 바닥 타일의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달려와 저를 일으켜 세웠지만 제 몸은 이미 물먹은 솜처럼 축 늘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의 절규가 텅 빈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저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죠. 며느리는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며 제 낡은 청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끈끈했던 애정은 가난의 악취 속에 녹아내렸고요. 엄마가 우리 인생까지 전부 망친 거야.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정중앙에 대모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병실로 돌아가는 길이 천리 길보다 멀게 느껴졌고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우아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짓밟인 초라한 노파가 거울 속에 서 있었죠.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응시하는 낯선 여자가 무서워졌습니다. 남편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이 모든 지옥이 함께 끝날까 싶어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남편의 거친 산소호흡기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 기계적인 박동 소리가 마치 제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깊은 잠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모든 의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던 순간이었죠. 지하방의 눅눅한 공기가 목을 눌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만큼 주름진 얼굴들이 서 있더군요. 그들의 손엔 제 것과 똑같은 빨간 딱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성실하게 산 죄로 벼랑 끝에 몰린 우리의 얼굴이 거울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약병 대신 낡은 볼펜을 쥐었습니다. 살려놓았으면 살 수 있게 하라. 그 문장을 적을 때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거대한 싸움을 시작했죠. 법원 앞 광장에 수백 대의 휠체어 바퀴가 햇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았고요.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보증금 2천만 원 지하방에 삽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밖을 보며 남편에게 법원 판결문을 읽어줍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그 글자를 하나씩 읊조릴 때 남편의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것이 미소인지 아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파산이 사회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지하방 창가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의 걸음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이 사회복지학 전문가 및 CFP. 노후 자산의 70%가 의료비로 사라지는 현실에서 간병의 사회화는 필연적입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영숙 씨는 주택연금을 조기에 활용하거나 성년 후견인 제도를 통해 법적 방어막을 구축했어야 합니다. 개인의 효심이 경제적 파멸을 가속화하는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가족 간병이 아닌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가 당신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 늘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먼저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